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뜨거운 현안의 뒷이야기와 물밑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박순봉,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의 세 번째 탈옥 시도 소식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고요. 오늘도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데 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비가 뭐 좀 내리더라고요. 오락가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릴 때는 폭우처럼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기예보, 기상청 예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게릴라성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장마가 이제는 우기라는 용어로 바뀌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더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해가 뜨면 또 폭염이 또 상당히 기승을 부리니까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리투아니아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합니다. 정상회의와 폴란드 공식 방문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에 들어갔네요. 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요. 뭐 시차 적응, 컨디션 조절 이런 걸 위해서 빌뉴스 이 구시가지를 산책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이 브리핑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한 내용을 보면 산책길에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때 얘기를 하면서 멋진 의회 연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피트 상원의원이 했고, 그래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길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던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 알아보고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제가 그거 묻고 싶었어요. 네, 불렀다고 합니다. 아, 불렀어요? 네. 아. 그걸 그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그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이 노래로 또 많이 알려진, 특히 정가에서는 이 노래가 큰 파장을 불러온 그런 노래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산책길에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부부도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나토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산책과 주요 인사들 좀 만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2년 연속 나토 정상회 참석이에요. 네. 결국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이 회의 참석의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보 협력 강화, 또 공급망 협력 확대, 여기다가 부산 엑스포 유치 전 여기 이 내용까지 합쳐져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이 순방 일정 또 이 이후에는 폴란드도 방문한단 말입니다. 네. 유럽의 주요 정상들과 또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도 아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까요? 글쎄요. 이 올드 팬들한테는 유명한 노래긴 한데 네. 톰 맥클린 노래니까 글쎄요.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역주행하기에는 좀 너무 옛날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정호 기자 뭐 뜻밖의 질문에 너무 놀랐네요. 자,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될지 이제
또 이어질 텐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일 텐데 기시다 총리는 일단 오늘 오전에 리투아니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정확한 이제 일정은 정확한 시간은 아직 이제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 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만찬을 주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참관국과 동맹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자연스럽게 일단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게 이제 내일까지 일정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만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려서 일본의 자체적인 감시 계획 그리고 이 오염수의 안전성 등을 직접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긴 좀 어려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소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다 개별 회담을 갖기로 돼 있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할 것이고 이미 우리 정부에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종합 보고서가 나왔을 때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을 삼는다는 원칙도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더 나아간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 기시다 총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우리에게 설득하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고요. 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18명 유효응답자 기준입니다.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네.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35%, 반대는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40%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2일 이 일본의 뉴스 네트워크 JNN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이걸 보면요. 해양 방류 찬성이 45%, 반대가 40%입니다. 여기서는 좀 찬반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JNN 여론조사와 이제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네. NHK 조사에서는 좀 의견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그러니까 이 대세적인 찬성 좋습니다. 이런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본의 뭐 여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아이즈와 카마스시의 이제 주민 대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아이즈 지방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정부 뭐 도쿄전력이 주최하는 설명이나 의견 교환회가 없었다 이런 불만도 일본 내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해양 방류밖에 방법이 없는 거냐 이런 분노 섞인 목소리 이게 좀 어민들과의 만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지난 6월에도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이 어민들과 약속 그러니까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계속 준수하겠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일본이 여론을 얼마나 더 설득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류 일정 또 방류 가능성 이게 좀 달라질 그렇군요.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내 여론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피서 시즌을 피해서 8월 말에 또 방류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전개 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으로 가봅니다. 양평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적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양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야 지금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재차 반박에 나섰는데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2021년입니다. 상정된 노선보다 최근 대안이 월등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이 브리핑을 직접 백원국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주 자세한 보도자료까지 백원국 설명자료까지 냈어요. 차관이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있다가 국토교통부로 임명이 됐죠. 그렇죠. 비서관 출신의 이제 차관이죠. 그런데 어제 낸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의혹을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그러니까 종점이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네. 두물머리 건처의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원안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대안,
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는 그동안 나온 얘기기도 한데 어제 국토부 발표를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대한 노선이 교통량 분산 효과가 훨씬 크고 환경 훼손 지역도 적으며 이 강한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 노선이 훨씬 더 우수하다. 그리고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상수원인 한강을 2번이나 건너야 되고 철새 도래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원안은 별로 좋지 않다. 또 종점부가 강상면일 경우에 양평 시내 양평읍과 더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다 그러면서 이 대안의 어떤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의혹을 반박한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강상면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 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난해 국정감사할 때 이 강상면 일대 김건희 여사 땅이 이 지목 변경된 것 때문에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있다. 한준호 의원의 그렇습니다. 질문이었죠. 예,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국정감사에서 했었고 원 장관이 그때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았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작년에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들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지 국토부에서 별도로 진짜로 그걸 검토한 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검설 부지 주변 땅이 주인이 누구인지 일일이 정관하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서 송 장관은 이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 땅에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장 궁금할 게 바로 이 대목일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변경안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연결되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왜 백지화를 발표를 한 겁니까? 그렇죠. 훨씬 낫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의혹이 네.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반박을 하고 이게 사업을 진행해도 될 텐데. 네. 뭐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사업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잡음이 계속 일어나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게 일관적인 입장. 자, 정리를 해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계속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백지화를 한 것이지 강상면으로 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설명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박정호 기자. 네.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당은 정동균 전 군수 일가 땅으로 역공을 이제 본격화했고요. 이 이야기는 양서면에 이 정동균 전 군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서면으로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이 이른바 이제 날파리 선동 이것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이제 추진할 수가 없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가짜 뉴스 선동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뭐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보면은 이 정동균 전 군수 땅 구입 의혹, 그러니까 그 양서면 종점 이게 예타 통과되기 전에 땅을 또 사놨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게이트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은 네. 또 그 주변에 양평 그 주변에 김부겸 전 총리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에 이 땅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다시 한번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평군에 있는 전현직 의원의 땅들이 다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원안 잘못돼 있다,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게이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 특혜 의혹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어제 국토부 설명이나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게 설명 주장 다 이제 들어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노선 그러니까 백지화됐다는 이 노선을 과연 국책 사업을 이렇게 백지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 부분. 그게 백지화시키는 게 타당했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양서면 원안에서 강상면 이 대안으로 바뀌었는데 국토부는 교통분산 효과 있고 경제성도 좋고 환경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난 6년 동안 과연 정부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이걸 뒤늦게 발견한 건지 시점상 왜 이렇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대안을 강조하고 나선 것인지 이게 계속 미심쩍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KDI가 지난 2021년 5월 내놓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면요. 강상면 종점은 단 한 차례 등장하지 않고 예타가 사업 구간을 특정한 후에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뭐 이 비용 편입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타당성,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강상면 노선이 대선 직후 돌연 양서면 이 종점보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환경 훼손도 적다 이렇게 등장한 게 좀 의혹이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바뀐 이후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 네. 그리고 강상면에 봤더니 김건희 이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이건 또 왜 그 땅이 있는 그쪽으로 변경이 된 것이냐. 이런 의혹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절차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2부에서 불사조 기자단에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강하 IC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이 다 원했던 것이다. 양평 군민들 상당수가 원했다. 이런 이야기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양평 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땅 중에 일부죠. 양평 네. 백안리 일대 농지 1000여 평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가 2005년 12월에 매입한 농지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언론 취재를 통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언론사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지인이 농사에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짓고 있었고 따로 돈 내는 것 없이 마을 주민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최은순 씨 땅인 건 몰랐는데 최근에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최은순 씨가 직접 와서 농사를 짓는 일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또 확인을 해서 네. 일단 땅 소유주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농지법상으로. 그래서 농지법 위반 정황이 발견됐고 이 농지법상으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위임을 해도 그러니까 농사를 대신 지어달라고 계약을 맺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땅 소유자가 뭐 징집이나 국외여행, 청산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적으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 이유가 없다면 아마 최은순 씨가 다른 목적으로 이 농지를 네.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규명된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이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한나 리포트.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렸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고 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에 들면서 점차 교통량 줄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부근 3km,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정체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안함에서 상일나들목까지 7km 정체고 일산에서 판교 방면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만큼이나 이렇게 기대가 됐고 왜 안 만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됐던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현 대표와 전 대표가 오늘 드디어 만나네요. 어디서 어떤 메뉴로 어떤 형식으로 만나나요? 우선은 오늘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네. 이게 뭐 조금 있으면은 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공개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심인지 저녁인지. 우선은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막걸리.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좋아하는 막걸리로 만찬을 진행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뭐 그냥 막걸리네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평산책방에 방문했을 때도 네. 막걸리가 오고 갔다
하는 또 소식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막걸리 회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회동인 만큼 내용에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지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친명, 이른바 이제 친명과 비명, 개파 간 갈등 이게 지금 불거져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이낙연 두 이 현직 대표, 전직 대표가 만나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일에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해서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많이 미흡하다. 또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썬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쓴소리를 하고 이재명 체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갈지 아니면은 백지장도 이제 맞들면 낫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거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힘을 좀 모으기 위한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좀 실질적인 만남일 거다. 아니다. 하도 안 만난다 그러니까 만나야만 되는 그래서 만나야만 되는 형식적인 만남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 일단 저녁에 만나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길게 논의하느냐 그러면 길게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 그래도 대화가 길어졌다는 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비판들 속에서도 뭔가 이 논의와 공론화와 이런 걸 통해서 당의 화합에 좀 가까워질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회동이 끝난다 그러면은 역시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형식적인 만남이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흥미로운 분석이네. 그러니까 1시간 조금 정도 하면은 좀 그렇고 2시간 3시간 만나면 굉장히 좀 실질적인 만남일 가능성도 있다. 박정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걸리가 몇 병 들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물어봤네.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 해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향 정당협위원장이죠. 김연아 전 의원 작년 1월에 같은 당의 전현직 시의원들 그리고 다른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난 5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일단 김연아 전 의원은 이게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인 후원금, 회비를 받았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를 한번 착수해보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당무감사위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당의 이 당무감사위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리 감독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서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를 권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징계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윤리위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만간에 김연아 전 의원의 국민의힘의 이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했었던 김연아 전 의원인데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참 선관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 또 분노가 많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요. 네, 어제 이제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이게 좀 알려진 건데요. 네.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걸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비상임이죠. 비상임 선관위원들 회의에 참석을 하면 시군구 선관위에서 회의 참석비를 받아요. 1인당 6만 원인데 일부 선관위, 그러니까 이 전국 249개 이 시군구 이 선관위 중에 일부, 그러니까 35개 선관위가 이걸 개별 지급, 그러니까 선관위원한테 1인당 6만 원씩 지급하지 않고요. 네. 총무격인 위원 한 명에게 몰아줬다는 거예요. 몰아주고 그거를 운영비로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돈이 돼 있는 상황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썼냐면 이 돈을 선관위 소속 A 씨가 선관위원과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이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 또 객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 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얘기는 뭐냐면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 또 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 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또 29명이 명절 기념금 이것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 이거 수수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데 선관위는 어떤 해명이 있습니까? 일단 선관위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제 그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데 선관위의 해명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선관위원 하면은 그 선관위 직원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이 직원들에게 약간 위로 격으로 이제 돈을 준 것인데 그게 관례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관례상으로. 하지만 지금 선관위에 따르면 이 선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비상임 위원들인 경우가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공무원인 선관위 직원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의 출처 자체가 이 여튼 네. 공비죠. 그렇습니다. 세금이죠. 예, 그 회의 참석비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지역 선관위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심판격인데 심판과 선수가 뭐 이 잠재적인 선수가 함께 여행을 가고 또 뭐 이 전별금이나 이런 걸 주고 이런 것 자칫 자체가 짬짬이가 될 수도 있고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네. 적어도 다른 데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더더군다나 선관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보입니다. 자, 이 잠깐 요즘 우리가 잘 뭐 거의 못 보고 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자, 어떻게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12구 참사 당시 이 대비와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탄핵이 청구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변론도 마무리가 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182명의 의원들이 헌재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2구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구체적으로 한 2개 정도 보면 참사 이후에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그런 책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경찰 투입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 뭐 유가족 명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재헌국회 출범 이후 21대 국회까지 해임 건의된 국무위원들 대부분 스스로 사임했고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대규모 사회 재난에는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났지만 이상민 장관은 끝내 사퇴하지 않은 부분 이것도 꼬집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거라는 기관들의 정보가 있었고 다소 언론이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할로윈 데이라고 네. 보니까 많이 보도했고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선고가 언제쯤 나나요? 최종 선고가요? 이게 이제 뭐 이 헌재에서 일자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아직까지 날짜가 잡힌 건 아니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4번의 변론 기일 동안 일관적으로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상에 장관이 해야 되는 의무는 다 지켰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론에서 나왔던 이상민 장관 측의 반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단 재난안전법상 군중이 밀집해서 이 행사를 즐기는 것 자체를 재난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을 해야
그 후에 재난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법상에 피해가 예측되는 것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도 재난으로 규정을 해야 예방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상민 장관 측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군중 밀집을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비록 안전을 위한 것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 조치는 어렵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군중을 꼭 해소하라는 요구는 아니었죠. 군중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 소수의 그 양방향 통행을 유도하는 경찰들만 배치를 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쟁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행안부 장관이 법적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등 현장 통제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헌재에서 가장 쟁점으로 고민해 볼 대목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의무가 써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이 장관의 의무가 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헌재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하고 선고를 내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 결과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없어서 박정훈 기자 두 분 중에서 짧게 좀 민주노총 파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간호사, 의료인들이 소속된 전국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을 한다고요. 네, 지금 뭐 15일까지 민주노총 산별 노조가 돌아가며 파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요구해왔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어제 뭐 이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또 보건의료노조도 오늘 낸 입장을 보면 이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을 좀 들어준다면 파업을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어떻게 여지를 남긴 부분인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인데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 개시 5시간 앞두고 이게 봉합이 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까스로 봉합이 되고 파업이 없을지는 내일 또 내일 모레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중재되고 좀 조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6016님 매일 혼자 일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배종찬 MC 유머 코드 제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빵 터지진 않아도 피식피식 웃습니다. 오늘은 초복이니까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그리고 언젠가 빵빵빵 터지는 웃음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2343님이 신청하신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반증과 방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축구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를 다른 팀에서 영입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에서도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속전속결로 막고 자기 팀으로 영입해 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선수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에서 반증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처럼 방증이 쓰일 자리에 반증을 쓰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를 말하고요.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직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 또는 그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보도 내용에서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자기 팀으로 영입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부정적인 증거란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때는 반증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방증으로 써야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내륙, 일부 충남과 전라 남북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 순천과 구례, 충북 보은과 충남 금산 등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이 50에서 120mm, 그중 충청도와 전라도에는 곳에 따라 150mm가 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경북 지역은 20에서 80mm, 경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옹벽과 축대 붕괴,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비가 내려도 초복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제주 33도, 강릉 32도, 대구 30도, 대전, 광주 28도, 서울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미군 정찰기가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상국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287억 4,100만 달러입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지식까지 잘 쌓고 계신 분이죠.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아나운서가 어떤 동물을 좋아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요즘 고양이의 매력에서도 빠지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판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왔다는 사실. 판다 영상 많이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나요? 네, 따뜻해져요. 마음이. 네. 빨리 봐야겠네요. 자, 어제도 푸바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판다입니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동생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최근에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가 되는 아르바이트 지원 공고 경쟁률 4,54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예쁨을 받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푸바오, 이제 그 사랑을 좀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자매 동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 오전 4시 52분과 오전 6시 39분, 그러니까 1시간 47분 차이로 태어났고요. 출생 당시 언니가 180g, 막내는 140g이었다고 합니다. 산모와 쌍둥이 아기 판다 모두 현재 건강한 상태고요. 엄마 아이바오가 푸바오 때 육아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을 능숙하게 잘 보살피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렇게 국내 처음으로 판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동물원이라는 타이틀에 이어서 이제는 쌍둥이 판다 자연 번식에도 성공했다라는 명성을 얻게 됐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전할 만큼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CTV에서는 8일에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났고 사육사들이 밤낮으로 아기 판다를 돌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판다는 사실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봄철에 하루에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어려운 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는 아이바오 부부의 이 호르몬 변화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을 했고 판다들은 보통 상상 임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이 아닌데 상상으로 임신한 하는 거죠. 것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임신이죠. 네, 그래서 지난달부터 아이바오가 2020년 때 이제 푸바오 임신 때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계속 보였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24시간 산모의 건강을 좀 관리해 왔는데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쉽지만 이 쌍둥이 아기 판다 당분간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래도 아기 판다 근황 궁금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에버랜드가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서도 이 쌍둥이 판다의 성장 과정과 근황을 계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판다 워낙 그 생긴 모습이 귀엽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20년 만에 반납된 책이 화제라고 하는데 연체료가 274만 원이라고요. 그럼 이게 싼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연체료가 비싸게 나온 겁니까? 저는 그래도 이 수치 그냥 274만 원이라는 수치를 들어도 연체료를 이 정도로 낼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책 반납하고 저는 까먹은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처음인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00년대에 대출됐던 책이 120년 만에 반환이 됐다라고 네.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이제 공립도서관에서 5월에 희귀 도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최근에 희귀 도서관에 장서를 포함한 기증품이 들어왔다. 반환을 원하는지 묻는 연락이었고요. 보통 도서관은 외부에 판매하는 이유로 장서로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책에 대해서 소유권 해제라고 표시를 해놓는데 이 낡은 책에는 이런 표시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 영국 유명한 물리학자 208쪽 정도의 분량이 되는 전기에 관한 기초 논문이었고요. 네. 책 안쪽에 찍힌 대출 기록 도장을 보면 1904년 2월 마지막으로 대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돌아온 책은 연체 기록으로는 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멜로 관장은 우리는 이 책을 앞으로 100년간 잘 보관할 거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책 좋은 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사실 이런 경우 흔치는 않은데 미국 내에서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난달만 보더라도 바운티 3부작이 1940년 대출됐다가 81년 만에 되돌아왔고요. 2021년에는 레베카에 숨겨진 이야기가 110년 만에 한 도서관에 또 반납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체료는 납부가 된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208쪽 분량, 200쪽이 넘는 전기에 관한 기초 논문. 제가 대출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 연구 결과네요. 부모 중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다면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고요? 네, 이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8개 국가에 거주하는 노인 약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치매 가족력을 조사하고 질병 여부를 진단했을 때 놀라운 거는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이 51%, 절반의 확률이나 높아졌고요. 치매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은 80%나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발병 위험도가 다소 차이를 보는 모습을 나왔는데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여성은 68%, 남성은 무려 100% 이상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했다고 해요. 연구 결과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 경우 아들이 치매가 또 일어날 발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여기에 신기한 건 아버지가 만약에 치매 병력이 있으시면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는 물론이고요. 생활 방식이나 이제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치매가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모계에 따라 유전되는 X성 염색체나 미토콘드리아 DNA가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더라고요. 네. 우리 방송 들으시고 또 어머니가 치매이신 분들 상당히 낙담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다. 네. 어떻든 좀 잘 이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자, 인천공항 안면 인식 출국 서비스 사전 등록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첫날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가 인천공항의 비대면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사전 가입일이었는데요. 앱에서 벌써부터 오류가 났습니다.
모바일 앱을 내려받고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흰색 배경 화면만 장시간 노출됐고요. 이후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됐는데 이 공사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확인해 본 결과 스마트 패스 가입 첫날이라서 아무래도 큰 관심을 받다 보니 가입자 수가 몰렸고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네. 여권이나 탑승권 챙기실 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휴가 떠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앱 출국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도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빠르게 출국이 가능해지는 기능인데요. 상당히 편리해지네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여권 정보를 등록한 뒤에 얼굴을 촬영하고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이 여권이나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을 받고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권을 네. 그래도 체크인 시간이 거의 10%에서 40%가량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지는 해야 되고 탑승권도 여권도 소지는 해야 되지만 안면인식 앱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출국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거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다른 어려움 없었어요? 지금 좀 어려움을 겪었죠. 옷이 박순봉 기자의 옷을 보면 한쪽이 완연히 젖어 비가 갑자기 들어올 때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박순봉 기자가 어려움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현재 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네, 들어오신 김에 옷을 보시면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발도 다 젖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도 오늘 이제 서울 양평 쪽에 집중이 되는데,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한 것이 과연 본인의 독자적 결정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닐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백지화 추진과 관련해서 원장관과 용산과 교감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확인은 안 되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내지는 아주 최측근들만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원장관이 전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여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정도 사안을 대통령과 소통 내지는 교감 없이 원장관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배경으로 볼 만한 게 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이런 얘기들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보냈잖아요. 부처 4곳에 보냈고 특히 그곳에 5명 중에 5명을 4개 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1개 부처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2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했었죠. 왜냐하면 국토부에 차관을 2명이나 보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서관을 2명이나 보냈다는 거는 그럼 국토부가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뜻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국토부만 예외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네. 강경 대응했던 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 말로는 예전에 윤 대통령이 그 스타 장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스타 장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 빼고는 이제 원희룡 장관뿐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즉 이제 소통 여부, 직접적인 소통 여부는 확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감 내지는 자신감의 발현이다. 이런 정도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명의 차관을 대통령실에 직접 내려보낸 것도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또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총선 좀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낸 차관들도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원장관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힘을 실어주는 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남말님께서 박순봉 기자 어깨가 엉엉 울고 있네요. 네. 눈물 좀 닦아주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칭을 걸었습니다. 정치 생명과 장관직까지도 걸겠다. 어차피 이제 나중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려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정말 사퇴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강도 높게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의 뭐 일환일까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존재감 부각 내지는 퍼포먼스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들이 많고요.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섰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약간 여권 전반적으로 이 백주야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후퇴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원장관이 질렀는데 그다음에 좀 반대 목소리도 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선 거다. 약간 오버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원장관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 두 가지 흐름을 하나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정치로의 복귀 그러니까 내지는 존재감의 재발견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측근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제주지사로 갔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원희룡 장관은 원래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제주지사로 간 다음부터는 중앙 정치에서 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호족처럼 지낼 수는 있는데 지방에 호족처럼 지낼 수는 있는데 원래 대선을 목표로 하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경선 때도 그렇고 이제 캠프에서 일할 때도 뭐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걸 하면서 좀 강한 표현들도 많이 쏟아내고 이렇게 이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결국에 이제 대선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행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권 내에서 또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비슷한 얘기를 좀 해요. 예전에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이었는데 그때 그 MBC의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근택 변호사랑 원희룡 장관이 싸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정치인싸라는 그런 프로였는데 같은 제주 출신인데 맞습니다. 현 씨라서 이제 제주 출신이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아내가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소시오패스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는데 현근택 그 당시 대변인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한참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화를 내다가 떠나서 당시에도 평가가 이게 조금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보면은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는 박순봉 기자가 이제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땅의 존재를 이미 인지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 원 장관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번까지 언급하면서 지번까지 언급하면서 김 여사 땅 문제를 질의했던 한준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원 장관의 가짜뉴스 주장 사퇴 문제에 또 어떤 입장입니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대곡 소사선 개통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초대를 못 받았다가 다시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곡 소사선이라는 게 이 지하철 노선인가요? 대곡 소사선 그 개통이 되면서
참석을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때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SOC 위주로 국토부를 통해서 총선 표심 얻기에 나설 거다, 여건이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곡 소사선 개통식 논란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걸로 이제 수도권 민심을 가져오려 할 거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 총선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되는 칼로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화된 걸로 보더라고요. 이제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간에 이제 심증만 있었던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어떤 커넥션, 그리고 뭐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 소속 전직 군수 땅도 있다, 이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는 물타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원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니 정쟁화될 수 있어서 백지화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유를 들면서 그렇죠. 백지화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화난 그 양평 민심을 민주당 탓으로 또 돌리는 수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아까 그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공세를 사퇴의 명분을 삼아서 아까 박순봉 기자가 말했듯이 총선에 자연스럽게 출마하려는 그런 하나의 가교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의혹이 뭐 사실로 드러나면 원희룡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자, 박 기자님의 오늘 어깨가 정말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제입니다. 우리 스트릿 뉴스 파이트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4923님께서 박 기자님 얘기를 듣고 장화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신발 얘기를 괜히 하진 않았네요. 네, 박 기자님이 장마의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직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9.1%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까요? 여권 전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좀 판단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쭉 오르다가 어제 조사에서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가 나왔는데 올랐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제일 높았던 거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만 보고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변수로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악재가 안 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랐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갤럽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떨어진 이유는 결국 이제 양평 고속도로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좀 분석이 다양한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요, 1일 일간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그 일간조사 내용을 보면은 7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되죠. 그때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4.9%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 날인 7일에 38.3%로 훅 오르거든요. 이제 훅 떨어졌을 때 뭐였냐면은 그날 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응 때문에 오른 거냐 안 오른 거냐, 요거 가지고도 좀 여권 내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있어서 일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한 번 더 봐야지 이게 실제로 악재로 작용하느냐 아니냐 요걸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여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갤럽 여론조사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온 것까지 쭉 보면은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외교였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1순위로 올라가요. 긍정평가 이후 1순위로요? 아니요. 부정평가 1순위. 이후 1순위로. 올라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컸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봤을 땐 요거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 이슈로 그냥 뭉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교 문제로 반대했다가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반대했다가인데 그 밀집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그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선이 두 개라고 치면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랑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괜찮다라고 여권은 보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좀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다만 어쨌든 이 백지화 선언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능과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대통령 지지율의 결정적인 국정 운영 평가의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었다. 타격이 아닌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분석이 된다. 다만 이제 이 양평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추세를 좀 더 봐야 봐야겠다. 돼요. 네, 리얼미터가 한 번만 떨어져서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김건희 로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국조 또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이제 또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또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디까지 확대할지 민주당의 전략이었죠. 일단 민주당이 늘 했던 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분란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띄워놓긴 했지만 이게 아직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을 많이 토로를 한다고 해요. 네. 의원들을 보면. 근데 사실 후쿠시마 이슈를 지금 한 달도 넘게 민주당이 쭉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실제 내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박순봉 기자가 지적을 굉장히 잘 해줬는데 그 지지율 후쿠시마 이슈가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거를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좀 고심점이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장애 집회를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후쿠시마 관련 이슈로 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양평이 문제로 대정부 견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지지율 영향도 훨씬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큰 장이 하나 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이슈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걸로 보는데 2마리 토끼요? 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국토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준호 의원도 국토위원 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두 가지 요인의 이제 정책 결정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국정농단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를 세게 올리는 분위기인데 원희룡과 김건희 네. 두 사람을 다 잡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TF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국정조사도 당연히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요. 다만 이번 사안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연말쯤에 이미 패스트트랙을 띄워놓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평이나 이런 이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연말에 국회 표결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게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에서 뭐 국정조사까지 어떻게든 하겠다, 강행을 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좀 하나의 과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동력을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을 하나의 정치적 장이 있었다고 민주당에서 보는 것은 연말쯤에 있을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원희룡 장관이 그 백지화 선언을 강하게 한 거 요거 좀 여권 전반적인 그 야당에 대한 대응 기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각보다는 악재로 여권의 악재로 작용이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예전에 광우병 사태처럼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광우병 사태 때는 이제 표현을 처음에 바로 두드려 맞다가 그로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다 이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계속 맞받아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이제 정쟁의 장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일종의 가짜 뉴스라는 그 프레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딱 나오니까
이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양쪽으로 딱 붙어주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과 지금의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대응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명락해동으로 가봅니다. 명락해동. 자꾸 이렇게 명락해동. 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오늘이죠. 오늘 네. 만납니다. 자, 저녁 만찬인데 또 주목이 되는 것은 친명 비명은 어떤 또 인식일까, 어떤 또 반응이 나올까, 이 계파별 기류와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비공개 막걸리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오늘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나올 메시지는 어느 정도 하나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회동에 응하는 그 속내는 동상이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동상이몽이다. 네, 일단 오늘 메시지는 둘이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 실정과 폭주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는 통일대에 나갈 수 있다고 양측 모두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친낙계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재명 체제에 힘을 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정부 견제에 있어서 힘을 합하겠다는 거다. 이건 명확히 다른 거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던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회동은 더없이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계속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당이 쇄신해야 한다. 이런 공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잡음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통합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나려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 왜 이런 회동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응해주느냐, 이런 메시지에 왜 동의를 해주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낙연 대표 측이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도 우린 통합 메시지 못 낸다, 그러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당 쇄신 이야기를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렇죠. 기류였는데. 네, 그런데 회동 날짜가 잡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기류가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한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윤석열 정부 견제에 힘을 함께하겠다, 이것까지 낼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지금 어떤 사정이 있냐면요. 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많이 내주는 그림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 지금 친낙계 의원들의 공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날 이제 자리에 배석하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도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개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친낙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굉장히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공개 회동에서 아예 좀 대놓고 공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둘이 회동을 해서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라도 띄워주면 친낙계 의원들의 공천에 이재명 대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낙연 대표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둘 다 원하는 게 서로 다르죠. 그래도 결국 이 두 사람의 회동으로 성사될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서로 얻으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지 기자 얘기한 걸 이제 들으니까 민주당 모 관계자가 좀 분석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친명계나 비명계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종의 소강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적당하게 화해를 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서 이 분위기를 좀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럼 왜 소강 상태냐? 원래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온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더 추가적인 뭐 수사가 이뤄져서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체제 자체가 끝날 거,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적당히 서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쪽의 그런 공천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아까 이은지 기자도 이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명계 쪽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수도권 쪽에 이제 모 관계자한테, 수도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게 더 좋겠느냐 아니면 없는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은 어쨌든 비명계 내지는 어디에서 새로운 구심점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결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 어떻게 한 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다 같이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낙연 전 대표 내지는 이런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속내는 이제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또 언론 보도가 될 텐데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또 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어제는 또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뭐 비판이 많았다면 그 비판에 또 수긍하고 이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자, 자녀들 문제가 정리국면에 들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조금 더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 동반 출마설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추미애 전 장관 두 사람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둘 다 출마를 좀 할 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지난번에 위성 정당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행 선거구제 내에서 조국 비례당을 만들면 한 석이라도 얻어서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좀 당을 같이 만들자, 비례당을 만들자라고 컨택하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광주 신당 창당설을 또 많이 그렇죠. 네. 광주 출마 신당 창당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도 이렇게 컨택이 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도 청취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광주 출마설 얘기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 뭐 신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당으로 출마를 하려면 당선될 곳은 광주 한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뭐 아들이 학위를 직접 반납한다든지 결자 해지를 한 것인데 이걸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굳힌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이분이 출마하려는 동의는 조국 전 장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본인이 보수의 총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 좀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처럼 한마디로 명예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조 전 장관과 같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일부이고 설 정도인데요. 오히려 추 장관은 민주당에서 대표까지 지냈었고 현역 의원으로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5선 의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추 전 장관은 그 코스를 타긴 좀 어렵고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광진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제가 나와요.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 광진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곳에 현역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원입니다. 그럼 상당히 고민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그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총선인데 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국민의힘의 한 석도 뺏기면 안 되는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수도권 여론조사를 정말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든 추미애 의원이든 둘 다 돌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최고위원이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 뭐 전 장관도 하셨고 5선 의원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고민정 의원보다 더 인지도가 또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다시 광진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간에 알려진 바로는 이 광진을 지역구에 전 서울 정무부 시장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알려진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네.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런 후임으로서 가서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력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선택 등 상당히 광진구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네, 없죠. 굉장히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네. 자, 이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정의당이 요즘에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현직 당직자들이 대거 탈당하고 천호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라는 세력의 움직임, 또 이정미 대표가 재창당을 말했던 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 또 장혜영 류호정 두 비례대표 의원은 뭐 신당 창당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제 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세 번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좀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당내 세력이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탈당을 한 건 또 새로운 진보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복잡한데 원래 이제 예전 그림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정의당이 당 주류가 있죠.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가 있는데 장혜영 그리고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하고 좀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시켰죠. 이렇게 좀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진보라는 세력이 탈당을 대규모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당 주류하고 세 번째 권력은 일종의 뭐 휴전 내지는 소강 상태를 맞았고요. 대규모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묘하게 그림이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뭐 세 번째 권력 쪽 사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진보 쪽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 정의당 구성원들이죠. 새로운 진보는 이제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류하고 세 번째 권력이 남아 있는 거고 새로운 진보는 이제 별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상황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내지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겠지만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외세랑 싸워가지고 당내를 좀 그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좀 너무너무 시끄러웠거든요. 탈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진보가 갑자기 탈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당내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식을 하면서 내부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가 결국 탈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권력 내지는 정의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진보가 조금 시기를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도의를 좀 넘어서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주간이 그 탈당을 한 주간이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추모 기간이에요.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좀 그 따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새로운 진보가 내고 있는데 그 시점에 하필 또 이렇게 탈당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뭐 정의당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요약을 해주시죠. 뭐 너무 잘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지금 야당을 이제 출입하고 있으니까 예전의 정의당과 지금의 그 정의당의 위상은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정의당이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흐름은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이번 탈당 사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뭐 정말 소멸하는 것 아니냐 정의당 자체가 이런 위기 의식까지 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현직 당직자들도 더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 자강파에서는 이제 현재 이런 탈당을 내년 총선에서 뭐 본인들 당선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게시판의 댓글 반응이 사건을 속속들이 너무 잘 이해하게 된다. 범인 주변에 있는 범인이 있다면 잡고 싶다. 잡는 게 가능할까요? 잡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위험합니다. 112입니다. 네. 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임 사태 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번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당시에 사건 본부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도주를 계획하다가 발각이 계속 시도를 하네요.
사실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이 사법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 검사님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네. 뭐 아시다시피 그 겸사 접대 사건에 100만 원 미만 그 사건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일종의 역사상 뭐 이 도주한 기록으로 보면 3번째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사실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먼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거는요. 버스 업체 수원역 엑스타모빌리티 제한군인의 상조금 자금 등을 1258억이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갖고 네. 이번에 이제 1심 30년에 769억 정도의 추징 명령을 받고 현재 1심 끝나고 2심 중입니다. 네, 30년형을 선고받고 예. 복역 중인 거네요. 복역 중에 지금 도주 계획이라고 해서 27장짜리 A4 용지에다가 상당히 여러 계획을 짰습니다. 네. 상세하고 마치 외화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둬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가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탈옥을 시도하는 사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상으로는 드라마상으로는 미국 드라마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그리고 쇼생크 탈출 뭐 아주 고전의 영화는 이제 뭐 빠삐용까지 있는데 실제 얼마나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신창원은 많이 아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다 비늘 칠해 갖고 빠져나온 그런 사건들은 있습니다만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게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이건 탈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옥이란 건 실제로는 거의 사례가 있어도 몇 건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지상이나 아니면 언론에 난 사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탈옥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는 탈옥해봤자 갈 데가 없는 뭐 신창원 사건을 보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너무 이 교정시설을 잘 아실 테니까 마음 먹는다고 대한민국 교도소 탈옥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불가능하죠. 네. 물론 이제 이론상 우리가 가능하겠죠. 이론상 우리가 뭐 내부자의 도움을 받고 뭐 뇌물을 매겨서 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네. 그럼 몇 차례의 이런 것이 다시는 확인이 되고 또 문제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뇌물 준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도 중간에 누가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죠. 네. 배신을 보면 신고를 한 거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군요. 라임 사태로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탈주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도주 경력이 있었고 3번째 도주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전자 87을 끊고 도망가기 전에도 도주 경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2019년 12월에 이때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오지 않고 5개월간 달아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구속됐고요. 1년 뒤에 2027년 7월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건데요. 그다음부터 계속 이상하게도 2022년 9월, 10월 몇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 법원에서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을 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참 48일 뒤에 동탄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잡혔습니다. 48일 뒤에. 그리고 지금 또 도주 계획을 짠 겁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아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려 A4 27장 분량의 뭐 책 한 권 분량이네요. 그렇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이 정도면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종의 그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 사이에 출정이라고 하죠. 동선을 확실히 파악을 했고 이동 경로, 호송차량의 이동 경로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의 조감도, 문위치, 후문 개방 여부, CCTV 사각지대까지 파악을 했고요. 이게 뭐 이런 경우입니다. 흡연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담배 피는 거죠 교도관들이라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비우겠네요. 그죠. 그것도 파악을 했고요. 식사 시간, 교도관 숫자, 호송 차량의 내부 좌석 배치 이런 까지
빼곡하게 기록돼 있는 겁니다. 본인이 호송 차량에 앉을 위치, 교도관 위치까지도 파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고의로 그 호송차를 들이받아갖고 탈주할 기회,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조폭을 사갖고 소란을 일으켜갖고 거기서 탈주할 기회. 굉장히 이게 무슨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저는 영화를 지금 영화 스토리를 듣고 있는 생각인데 조폭하고도 연계가 됐다고요? 예, 지금 부천 19파라는 조직원한테 이걸 도와달라. 성공하면은 20억 주겠다. 이거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친 누나한테 대포표 마련해달라 1,000만 원, 대포차 마련해달라 2,000만 원. 성공하면 40억. 이게 다 실제 계획했던 겁니다. 네. 시설 내의 정확한 위치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절대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것이 수감자 동료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착수금 명목으로 이제 돈이 건네졌다고 하고 준비가 상당히 진행되는데 왜 신고를 한 겁니까? 근데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로 착수금으로 건넸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일종의 변심이라고 할까요? 신고를 한 게 된 거죠. 액수가 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신고자한테는 오히려 뭐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그 부분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여러 돈이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범죄 수익인데 수십억을 탈주했을 정도면은 사실 그러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 저 지인한테 1,000만 원이라 1억을 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신고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줬더라면은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도주 당시 김봉현의 도주에 도움 줬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으로 설명도 하시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는. 여기에는 이제 이번 도주 시도에는 친누나도 관련이 있네요. 예. 아시다시피 이게 조카가 있습니다. 네. 그때 팔당대교 위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한 거기에 이제 조카가 그걸 도움을 줬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히려 마음을 바꿔서 검찰한테 김봉현의 위치를 이제 누설을 한 거죠. 그래서 김봉현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 전자팔찌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있는 거니까 이제 옆에 이제 뭐 큰 도구를 갖고 했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준 부분. 전자팔찌라는 것은 양손이 다 묶여 있으니까. 아니 한 손이지만 자기 손으로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조카는 김 씨인데요. 공용물건 손상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고 형이 확정이 됐고요. 누나 같은 경우는 연결받은 도피를 도운 애인 그리고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각각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져 갖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형량이 낮지만은 상당히 그 처벌은 분명히 받았던 겁니다. 네. 자, 처벌까지 받는 걸 알면서도 도와준 이유는 뭐 가족 관계도 있을 테고 금전적인 또 보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일로 탈주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김봉현은 30일간 독방 감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뭐 중징계라고 봐야 되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내부 징계입니다. 말하자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징벌 중에 가장 최고가 이겁니다. 30일 내에 독방의 금치 처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도소 내에서의 처벌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형사적으로는 도주죄가 되는 거죠. 어디 탈옥을 하려고 해. 너 저 형량이 더 늘어나. 이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를 해서. 근데 그 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법정형 1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30년을 선고받았어요. 31년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이나 31년이나. 좀 법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특수도주죄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도주죄는 부수고 뭔가를 사람을 해하고 그러면 그게 형량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형량이 7년이나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이 사람이 실제 지금 1심 선고받은 게 30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 김봉현이 도망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네. 형량이 너무 낮은 겁니다. 도주죄가. 여튼 교도소에서 최종 선고가 되면은
30년 이상을 지금 최소 31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봉현의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이 상당히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입니다. 법원이 김봉현에 관대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탈옥 시도를 도와줬던 김봉현 누나에게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누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전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됐었고요. 네. 범인 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받은 뒤에 다시 인터폴 적색 수배 의뢰된 이후에 귀국해서 체포됐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이걸 연결해 주는데 도움을 줬어요. 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상당히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계획을 세운 걸 보면은 그걸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상세하고 저는 뭐 프리즌 브레이크보다 더 대단하지 않냐 할 정도로 뭐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런 건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이건 뭐 의심입니다. 내부자의 도움이 있지 않았냐. 교도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뭐 확실한 게 아니라 추정인 거는 추정.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지 어떻게 보안시설이거든요. 이게 다. 보안시설의 어떤 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그 대담하게 이걸 할 정도인데 이건 분명히 법무부 내에서 교정국 내에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자의 공모 의심은 분명히 높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일단 투입이 되면 이런 정보를 자세하게 얻고 뭔가 이 관련된 이 김봉현에 대한 조치가 찜찜한 부분들을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야죠. 네. 자신 너무 만만하시긴 한데.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폭염 잘 대비하시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